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 서울건축문화재 총감독을 맡고 있는 송규만입니다. 오늘 나오신 네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요리를 통한 도시재생 맡고 있는 이육정 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대건축가 일본 건축가 노무라 치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도시 이슈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는 음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셜 스탠다드, 줄여서 삼시옷이라고도 하는데 삼시옷 대표 김하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건축가 대담 프로그램으로 좀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네 분의 저희 초청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틈새 건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틈새 건축을 준비하면서 틈새 건축의 정의를 단순히 물리적 공간에서의 빈 공간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어떤 새로운 생활 방식, 또 새로운 저희 공간의 활용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틈새 건축의 하나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파트 문화 중심으로 주거 문화가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가 자체가 그런 고층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주거 문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 치카 저희 대표님한테 한번 일본 주거, 특히 그런 어떤 틈새 주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틈새 주거라고. 네, 그런 작은 공간을 이용한 주거라든가 그런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일본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 사실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이제 90년까지 작은 주택을 많이 지으는 이제 바블 붐가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사실 태어나고 그 작은 집에 3층 건물에 21평밖에 작은 주택 3층짜리 있었습니다. 근데 옥상에 코끼리 키울 수 있는 주택 이렇게 짓는데요. 코끼리를 키운다고요? 엘레판트. 이게 얼마나 튼튼하다는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계단 왔다 갔다 하면 또 올라갔다가 하는데, 제가 이제 꼭 기억하는 하나가 주방을 통해서 자기 방에 간다. 주방? 네, 주방을 통해서 그래야 이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사춘기가 키면서 애들은 그냥 빡 문 닫으면서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없이 그런 주택을 아버지가 설계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 28평, 42평 주택이 있으면 이거 프로토타입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프로토타입으로 나오고 그거를 이제 어떤 스타일을 가는지 이제 취향에 맞춰서 하는데, 그런 공간을 제가 살고 왔다는 거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좋다. 일본 건축은 이제 그쪽에 되게 미니멀하게 이제 세련했다. 근데 그 대신 없어지는 거는, 우리는 이제 중요한 거는 정원, 그러니까 사이라고 인비트윈이라고 하면은 정원이 이제 우리가 자실도 있고 티룸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아름다운 이제 조언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게 사이라는, 제가 사이사이 공간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가 이게 미니멀 하다가 그게 없어지는, 개인 이제 좋은 정원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다고. 네, 그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면 도심이지만 또 그런 개인 주택들도 조금만 주택가로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작은 주택들이.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작은 땅에 그런 도심지에 주택들이 아주 작게 협소주택으로 지어놓은 것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일본에서 많아진 이유는 뭘까요? 많아진 이유는요, 그게 사실 우리나라가 20대 지나면은 집 지자, 가족을 만들어 집이 지자는 거는 은행과 부동산 조금 이렇게 통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게 3박자 주택이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택 지을 수 있다라는 거를. 땅값을 포함해서요? 아니죠. 예. 근데 1억, 그러니까 1억 가지고는 9,090, 900? 그지만 그렇게 아무튼 수를 치면서 1억 안에 주택 지을 수 있다, 이런 것들 광고를 해요. 네, 광고해가지고 그렇게 싸게 지을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톰볼스 집이라고, 이제 사실 태양광, 솔라 파넬 붙으면서 그게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주택은 없는 집이네. 네,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이제 찌다가
많아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게 이제 유명했어요. 근데 예, 그게 하다가 또 민집에도 많아졌죠. 작은 주택에다가 민집이 많아졌고 또 노인들도 많아져가지고 그게 어떻게 지금 문제가 그 스페이스를 어떻게 쓰냐라는 게 이제 큰 또 문제가 됐고 또 그게 중고주택 되고 중고주택 어떻게 이제 레스토랑 운영하든 커뮤니티 스페이스가 되든 민집을 다시 리노베이션 하든 개인의 이제 취약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게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1억에 정말 집을 동경에서 지을 수 있습니까? 실제요? 동경에서. 저 1억이면 서울에서도 집을 못 지을 것 사실 같아요. 1억에는 칠 수 있어요. 오. 네, 1억 안에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옵션을 이렇게 팍팍팍팍 붙으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게 되게 많죠. 근데 뭐 예를 들면 2x4나 뭐 스케이팅 이런 기존이 아주 작은. 네, 아주 작은 거를 그냥 우리는 예를 들면 28평 하우징 컴퍼니 같으면 28평에 50개나 타입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바로 목숨이 다 찌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개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우스메이커. 네, 하우스메이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네. 경우 주택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저는 제일 부러웠던 건 뭐냐면 건축 자재들이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네. 뭐 저희가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보는 한국은 건축 자재도 굉장히 고급 아니면 굉장히 싼 거. 네. 약간 중간층이 좀 없다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음. 뭐 좀 좋은 거 찾으면 다 뭐 유럽산, 이태리 거. 근데 일본은 그런 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아주 럭셔리하진 않지만 너무 내구성 있고 굉장히 기능적으로 훌륭하고 이런 건축 자재들이 아주 값도 저렴하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내수 시장의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걸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서울하고 저희는 동경을 주택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나라에 그런 건축 자재 만드는 회사 몇 개나 네, 되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외에 이제 공장 생산이 되다 보니까 단가도 낮고 또 워낙 퀄리티도 좋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본 주택 그런 개발 회사들이 이제 지역마다 그 샘플 하우스들을 지어놓은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데 많이 가봤는데 갈 때마다 솔직히 저희가 아는 아주 유명 건축가의 작품보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 감동을 많이 했어요. 그 디테일을 보면서 야 이게 평당 4,500만 원 한국 돈으로. 그런데 퀄리티는 막 블링블링하진 않지만 퀄리티가 퍼펙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다 표준화돼 있으니까 딱딱 끼면 다 맞는 거야. 미리 제작해 놓고 예. 또 네. 그렇죠. 저희도 규격화되어 있죠. 알 수 있는 거는 그 한국에서도 유통되는 무인양품이라는 그런 양품을 파는 그 회사도 무지하우스라고 해서 집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네. 네. 우선 저는 이 재건축이랑 상관이 없는 좀 멀리 있는 사람으로서 궁금한 거는 이 틈새 건축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까 그거부터 좀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틈새 건축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다른 주거의 유형을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께서 아파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4인 가족을 위한 어떤 표준 주택, 표준 가족이라는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고 모든 제도들이 이제 마련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24평형, 85제곱미터의 아파트 평면들은 굉장히 이제 상품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되고 이제 공급도 잘 되고 해서 적정한 주거의 품질을 이루면서 저희가 이제 많이 양산이 되었는데 내가 만약 가족을 이루지 않는 1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택한다면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주거가 가격에 비해서 너무 품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나의 다양한 삶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한 뭔가 새로운 주거 유형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니 1인이 가진 자산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경제적인 결합을 해서 뭔가 분양을 받거나 집을 짓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1인끼리 모여서 뭔가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이제 공유주택이란 것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 공간이 조금 작지만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좀 잘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낯선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공간이 큰 게 사실 우선인데 내가 독점적으로 전용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조금 작고, 이런 것들이 다른 집으로서 어떻게 보면 작은 틈으로서 전체적인 주택 시장에
그 제가 틈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작은 틈이지만 거기서 물이 새다 보면 독이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 시장에 좀 큰 반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공유주택이 틈새 건축에 되게 좋은 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가구 주제라는 주제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인 거고, 이제 개인 공간은 조금 줄어들지만 같이 쓰는 공간이 집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집에서 사실 공간으로 딱 말씀을 드릴 때는 신발을 신는 공간을 집에 만드는 것, 이게 조금 다른 틈 하나의 약간의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신발을 신는 공간을 집 안에 만드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게 사실- 현관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방인데 신발을 신는 주방이에요. 아,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는 네, 공간을 주방. 말씀- 네, 아, 네. 신발을 신고 네. 갈 수 있는 공간을 네. 말씀하신 거구나. 근데 사실 네. 요즘 오히려 미국도 이제 굉장히 신발을 벗는 집, 우리가 온돌 문화이기 때문에 집을 들어오면서부터 신발을 벗으면서 개인 공간, 전용 공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신는 공간을 집 안에 둔다는 것은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집에 그러니까 만든다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왔다 네, 갔다 할 수 네, 네. 그런 어떻게 보면 틈새를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는 공간 어떻게 집에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저희가 집을 만들 때 그런 신발을 신는 공간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너무 먼지 들어오고 더럽고 관리하기 힘들고 그럼 냉난방은 어떻게 하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나중에 그런 공간을 작게라도 이제 현관을 확장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거실인데 신발을 신는 거실을 만든다거나 이런 공간을 둠으로써 나중에 생활하고 나서는 와,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신발을 신는 공간, 이것을 집안에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사실 신발 신고 어딘가에 들어가는 그런 공간은 어떻게 보면 이제 프라이빗한 사적인 공간과 완전히 공공 공간과 그 네. 중간지대에 있는 어떻게 보면 그쵸. 틈새 공간이라고 네, 할 수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어떻게 잘 만들 수 있는 건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재밌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뭔가 우리 집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집 안에는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신발을 신는 공간이 집 안에 있는 경험을 한 저희 입주자들은 집 밖에 있는 마당도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이 마당도 우리 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좀 이런 경계가 좀 느슨한 공간들을 만드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유주거에서. 네. 예, 그래서 공유주거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이런 틈들을 되게 많이 만드는 것이 정말 우리 도시를 풍부하게 어떻게 보면 생각하겠다. 예전에 단독주택에서 마당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약간 이제 네. 밖에서도 보이면서도 네, 맞아요. 그러면서도 네. 사적인 역할도 하고 네. 이제 어떤 중간지대로 네, 네. 작가님 같은 경우는 틈새 건축을 어떻게? 저는 사실 이제 틈새라는 게 물리적인 공간 형태로 이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조금 뭐랄까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듣기에 편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먼저 그거를 말씀드리려면 공간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또 인구 구조도 변경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아주 네. 자주 이용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사진을 아주 자주 찍고 있고, 그 사진을 찍고 또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이런 행태들이 이제 기존에 없던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공간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제 카메라 렌즈로 이제 공간을 보고, 그걸 또 공유를 해서 같이 뭐랄까 나누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공간에 대한 수요가 바뀌고, 왜냐면 그런 영향에 의해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바뀌면서 공간의 수요가 바뀌고, 그럼 그 공간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의 역할도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하다 보니까, 그 말인 즉슨 그 공간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간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는 공간이 일을 한다. 네, 사실은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실제로 일하는 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해졌고, 그래서 그 사람들,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뭐랄까 용도를 발굴하느냐. 사실 이제 틈새처럼
사실 잘 찾기 어려운 공간이었지만 찾아내서 유용하게 쓰는 그런 컨셉처럼 어떤 한 공간을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원래 쓰지 않았던 용도로 사용하는 행태들, 이제 그런 약간 추상적이고 좀 광의의 의미의 틈새 건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딱 들었을 때는 정말 협소주택을 생각한다든지 짜투리의 땅을 네. 생각한다든지,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은 굉장히 버려진 넓은 땅도 실은 틈새라고 얘기할 수 있고, 도시에서 우리가 주거를 하거나 상업 공간이거나 실은 우리가 모르게 이 개념화한 범주화한 정해진 공간에서의 용도가 아니고.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뭐 그건 정말 문화 비축기지라든지 뭐 당연히 발전소라든지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실은 그것도 하나의 틈새, 짜투리, 빈 곳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사실은 이제 무궁무진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아직은 못 찾은 곳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저는 이 얘기 조금 재미있었던 거가, 원래 가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이 학교이고, 학교를 중심으로 뭐 맘카페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동네가 이루어지고 근린생활시설이 조성이 되는데, 이제 이런 정상적으로 뭔가 아이를 키우고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도시에서 그런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중심 공간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용도가 아니고, 그럼 우리한테 어떤 다른 용도가 필요할까, 이 도시에?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해보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에서도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는 매일 북카페, 또는 요즘은 또 공유주방이 유행이어서 나 뭐 공유주방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조금 상상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런 틈들을 좀 더 논의를 활발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틈새 건축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하게 된 취지는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꼭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틈새 시장이란 말이 있듯이 네. 그 니치 마켓이란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경쟁 시장으로 들어가지 말고 비경쟁 시장, 없던 시장을 개척하자. 그러면 경쟁 안 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그럼 건축에서의 틈새는 뭐냐? 우리가 아파트 맨날 그렇게 40%씩, 1년에 40%씩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매달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틈새가 말씀하신 대로 꼭 주거뿐만이 아니라 주거 외에 뭐 어떤 문화 공간도 될 테고, 뭐 커뮤니티 시설도 될 테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공간뿐만이 아니라 있는 공간을 리프로그래밍, 그죠? 전에는 뭐 창고였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밍을 다시 해서 그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박물관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많지만 요즘. 예, 좀 아까 작가님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고. 사실 이 건물도 사실은 원래는 주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그렇죠. 있는 집. 그리고 또 그 안에 담는 콘텐츠에 따라서도 완전 밸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건 만약 버려진 건물에 이육정 대표님을 이걸 쓰세요 하면 그게 얼마나 멋있게 바뀔지 그럼 저는 대박이죠, 완전히. 생각만 해도 즐겁거든요. 정말 멋있는 그런 뭐 레스토랑이든 뭐 이렇게 먹는 장소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듯이 요 공간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 천장 보시게 되면 이게 예전 흔적을 그대로 이제 살렸습니다. 그 민현주 건축가가 설계를 하셨고, 원래는 이제 이 집을 사시던 분은 이제 노 부부가 이제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 집에서 거의 30년 넘게 사셨고, 그분들이 떠나고 실은 이 안에 굉장히 여러 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 하나의 구조로 만들었고, 저는 이 집을 이제 선정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드렸던 아이디어는 각 층에 주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주방은 뭐였냐면은 결국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는 아주 원시 시대 우리가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한 것들을 불가에 둘러앉아서 우리가 그걸 요리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린 얘기를 나누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저는 문화는 주방에서 시작됐다고 믿는 사람이어서
그런 컨셉의 장소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각 층에 이제 주방을 넣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이제 재생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이 틈새 건축의 철학과도 연결이 될 텐데 과연 하드웨어 오래된 건물을 재생하는 것만이 재생의 의미일까? 아니죠. 그렇진 않죠. 예. 그게 굉장히 큰 화두로 다가오더라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으로 칸칸이 나눠져 있었던 거를 좀 큰 공간을 쓰면서 되게 큰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새로 부시고 새로 짓는 것보다 이런 레노베이션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우선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제가 실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오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이탈리아의 볼로냐에 가서 그 도시재생에 대한 그 다큐를 만들었어요. 15년 전에. 네, 15년 와, 전에. 선구자시네요. 그때 그 볼로냐가 실은 그 도시재생으로 굉장히 또 성공 사례로도 알려져 있고 그 구도심에 있었던 도축장이라든지 공장 건물들을 부시지 않고 그거를 정말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그 안에 미디어 라이브러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시설들 그 다음에 또 볼로냐가 연극이 발달해서 그런 극장들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활성화하는 거를 취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리노베이션하는 공사 현장에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건축가와 같이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비용면으로 봤을 때 이 집을 다 부시고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짓는 것과 리노베이션하는 것과 비용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답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질문을 했죠. 근데 그분의 얘기는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 굉장히 또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집은 단순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다. 집단의 기억이다. 집단의 기억으로 어떻게 지워버릴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2.5배의 비용을 드는 그 가치로 논할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실제 공간에 가보면 막 그 도축장이던 데들이 그대로 그 벽을 살려놓은 그 미디어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공간에 왔을 때 신축 건물, 수많은 신축 건물이 아니라 그 도시에 굉장히 오래된 시간들이 축적되어 있는 공간에서 그 어떤 문화적 체험을 한다는 것이 참 이거는 우리가 그냥 효율, 비용만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좀 다른 레벨의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서 이제 도시재생이 시작될 때 정말 이제 우리도 뭔가 이제 좀 갈 길을 찾을 수 있겠구나.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좀 늦은 감도 있구나. 우린 너무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서울이라는 도시, 그러니까 노무라 교수님이 봤을 때 서울이라는 도시는 틈새가 보이나요? 틈새가 많은 도시인가요? 도쿄에 비해서? 도쿄에 비해서는 진짜 많다고 보입니다. 네. 오히려? 네, 우리 뭐 도시 안에서 주택 보면은 오른쪽 이러면은 옆에 거실 보이고 왼쪽에 보면 세탁실 보이고 이러거든요. 정말 사이가 없고 이쪽에는 아직 처음에 제가 10년 전에 한국 왔을 때는 도시 개발도 많고 공원도 많고 아파트도 아파트 치우고 이게 완전히 지금 아직도 이렇게 그로잉하고 있는 문화구나라는 것도 세게 느꼈죠. 네, 우리는 완전히 도쿄는 어떤가요? 지금 신축되고 있는 그런 도심에는 별로 없죠. 없죠. 도쿄도. 네,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빈틈이. 인구도 이제 줄여지고 애들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골은 조금 다른 얘기가 있고요. 도쿄는 사실 비오는 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많고 그걸 어떻게 하려 하냐. 그다음에 뭐 시어하우스도 사실 1인당 말씀하셨지만 그걸 어떻게 또 많아졌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뭐를 권유하자는 문제는 되게 이제 과제가 될 것 같고. 일본도 그럼 네. 공유주거나 뭐 동호인 하우스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있나요? 네, 맞죠. 그래요? 일단은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1인당 가구만 말고 예를 들면 싱글 마자
들도 있고 같은 노인의 어떤 집. 인트레스트 그룹끼리 사는 그렇죠. 경우. 그거를 오히려 주방을 그 공유하거나 화장실 공유하거나 일단은 집 안에서도 프라이빗하고 파브릭과 이제 분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도마라고 이렇게 신발을 쓰는 공간이 있고 그쪽이 옛날에 뭐 토토로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막 작은 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음식을 스리퍼를 신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다시 올라가는 이게 시인가 이제 딱 올라가는데 그런 주방이 신발을 신고 가는 게 우리가 오래 있어요. 있었다는 거를 이제 느꼈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싱글마자 엄마들이 다시 이게 많아요. 시ェア하우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이제 서로 아기도 키우는 게 도와줘야 또 그런 모습이 좋아지면서 다른 사람이도 이제 아 저도 아기 키우시다라는 생각도 나지 않나. 이게 싱글 네. 마더끼리 사는 거는 굉장히 서로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서로, 네. 그렇죠. 그게 완전히 그러네요. 이제 고민 이런 뭐 아기 키우는 만 말고 그냥 음식도 이제 같이 시ェア하고 사실 사람의 사이라는 게 이제 인비트라고 하면서 이제 아픔이라는 게 사람의 관계세가 될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건 좀 또 재미있는 건 제가 직접 가서 이제 보니까 서로 도와주는 것보다는 같이 있다 보니 그 서로 비용을 모아서 그 보조 교사를 이제 뭐 화요일 뭐 그럴 수도 목요일 있겠죠. 저녁에는 네. 그 밥을 차려주는 시간을 가져서 아이들 식사 준비를 어머니들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이 뭐 머리를 자르러 간다던가 자기 어떤 공부를 한다던가 그 한두 시간의 여러 가지 틈이 이점이 있는 굉장히 거죠. 있어서 네. 사실은 또 공유 주거의 묘라는 거가 공유 경제의 어떤 그 사실은 규모를 이뤄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부과되는 걸 같이 합쳐지면서 사실 좀 더 일본에서도 많은 곽강을 받고 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화장실을 같이 쓰지만 저희 화장실 청소를 이제 외부에서 좀 서비스를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 노동의 그런 서비스가 조금 들어오다 보니까 좀 나 같이 쓰더라도 청소도 내가 좀 덜 신경 써도 되고 더 편한데 이런 좀 그 서비스의 개념이 좀 더해진 집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유 주거도 좀 정말로 성공을 하려면 지금 말씀대로 같은 어떤 그 관심사끼리 네. 뭐 동호인 주택이나 네. 그런 게 더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금 뭐 싱글 마더를 말씀하셨지만 내가 만약에 애기 혼자 키우는데 옆집은 아니야. 같이 사는데 그러면 애기 밤새도록 울어. 그러면 너무 미안할 텐데 서로 애기 키우는 엄마들끼리는 서로 이해할 테고 말씀대로 뭐 좀 애기 맡겨놓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하나 보나 둘 보나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같이 살고 그랬을 때 뭐 1층에는 반려동물들을 낮에 돌봐줄 수 있는 데이케어 같은 게 있으면 네, 맞아요. 네. 그런 그래서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들이 도시로 확장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이런 비슷한 취향끼리 모이는 부분들이 요즘은 뭔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같이 모여 산다는 게 조금 덜 중요해진 게 온라인의 발달로 사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제 공유 주거를 처음 만들 때 좀 다르게 이제 좀 같이 쓰는 물건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물건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 젓가락도 이 공유 주방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다가 다 개인이 쓰는 거니까 숟가락, 젓가락은 필요 없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식당에서 다 같이 쓰니까 그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해봤어요. 설문해서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해보니까 좀 재밌었던 거는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칫솔 같이 쓸 수 있어? 막 이런 것도 이제 질문에 있거든요. 근데 칫솔 같이 쓰지, 군대에서 다 같이 쓰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설문 중에 치약을 같이 못 쓴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치약은 뭐 취향이 있는 건가? 치약 왜 같이 못 쓰지? 라고 해서 다시 이제 알아보니까 치약을 중간부터 짜 쓰는 사람이랑 같이 절대 못 살아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생활 습관이라는 게,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이게 되게 유명한 이혼 사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습관의 차이, 되게 사소한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유 주거를 운영할 때는 뭔가 취향이나 공동의 관심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사실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을 어떻게 잘 조율하면서 살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어려운 점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공유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공유, 뭐 커뮤니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 그리고 서로 막
나누고 두레 같은 형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답이 없거든요. 물론 그렇게 잘하는 집단도 있고 아닌 데들도 있고 이제 공유라는 것에서 저는 약간 느슨한 연대라고 표현도 하는데 맨날 보는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안정감을 느끼기도 맞아요. 해요. 네. 이제 그것만으로도 공유의 의미를 좀 달성하기도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 경험 중에 하나는 이제 공유 오피스 같은 데서 일할 때 예를 들면 저녁 7시 이런 시간에 사실 이제 좀 기운도 빠지기 시작하고 뭐 이럴 시간인데 누군가가 이제 옆에서 모여서 막 열심히 일하는 거 열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 보면 에너지를 받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주 보는 얼굴이기도 하다. 하면 굳이 내가 이 사람과 통성명을 하고 막 뭔가 이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뭔가 이제 내가 함께 있는 공간에 누군가와 함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기운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공유주택 뭐 이런 것들의 네, 장점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스치는 공간, 우연히 마주치는 공간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작가님 그 팝업 시티 그 개념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제가 한 1, 2년 전부터 이제 팝업시티라고 이름을 붙여서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이제 공간이 점점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세상이 되고 이제 공간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거기에 들어와 있는 공간 운영자가 뭔가 서비스를 자꾸 제공을 하려고 시도하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인데 이제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예컨대 이육적 PD님께서 이 공간을 어떤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데 예컨대 그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그건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이 변화의 흐름을 그러니까 바뀐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공급이 못 따라가게 하는 장벽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주차장에 뭔가 문이 달려 있고 뭔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가 이제 가라지 가게라는 그 건축가분이 운영하시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주차장이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주차 외에는 다른 쓸모는 없는 공간을 공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 되게 어둡고 사실 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 되게 미관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그래서 이종 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고 밑에 필로티가 쫙 있어서 어둡게 주차장으로 쫙 있는 동네는 사실 도시재생하기가 힘든 데들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그 건축가분께서 빼빼장이라는 걸 개발을 하셔서 양쪽 벽 양쪽에 붙여서 빼빼장을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품도 판매하시고 빼빼장도 판매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는 주차라는 용도로만 사용하던 그 공간을 주차 플러스 여기에 뭐 스토어 뭐 이렇게 상품 판매 전시 그래서 작은 이제 틈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용도가 이제 불쑥 팝업하면서 튀어나온 거죠. 원래 없던 용도가. 그래서 그런 의미의 팝업을 얘기했던 거고 이제 이런 다양한 창의적인 운영자들의 생각이 이 공간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팝업들을 좀 권장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의미에서 팝업 시티를 저희는 콘텐츠를 뭘 담느냐 그게 네, 공간에 네, 정말 생명을 불어넣는 네네네. 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쉽게 말하면 아까 그런 케이스들이 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적절하게 만들어야 이제 그런 창의적인 운영 행태들이 뭔가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작동이 되려면 법적으로도 좀 더 이 네, 네. 시대에 맞게 법적인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도시계획 체계라는 거는 주거에서는 주거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상업지역에서는 상업만 해라. 공장지역에서는 공장만 해라. 이건데 지금은 이제 사실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오피스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주택에서 또 좀 극단적인 예지만 3D 프린터를 가지고 뭐 상품을 만들어서 파면 공장이 되는 거죠. 옛날 공장하고 다른 개념인데 지금까지의 도시계획 체계는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용도적으로 딱 나눠서 예, 있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선까지 좀 혼합을 용인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좀 대한 화두를 좀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했던 점은 우리가
도시재생을 생각할 때 너무 하드웨어적으로만 생각하는구나. 예. 정말 예를 들면 어떤 오래된 창고, 오래된 뭐 조선소 이거를 리노베이션 하면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산도 실은 거기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유럽에서 볼 법한 재생 공간처럼 만들어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 가보면 1년 후에 가보면 비어 있죠. 비어 있어요. 맞아요, 비어 있어요. 네, 비어 있거나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그렇기 때문에 비었겠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드웨어만 생각하고 모든 예산도 다 하드웨어에 쓰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 소프트웨어고 프로그램이고 콘텐츠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 실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고 저는 상상의 집 속에 살고 있다 인간은.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린 창고 안에서도 여기가 궁궐이라고 느낄 수 있고 궁궐 안에서도 여기가 지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결국 재생이라고 하는 건 뭘까 했을 때는 실은 보이지 않는 거를 재생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예. 근데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뭘까 생각하면 결국은 아까 얘기한 상상의 공동체. 우리가 뭐 틈새 건축도 그렇고 도시재생도 그렇고 재생해야 될 것은 실은 공동체다. 근데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혈연이라든지 뭐 지연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집단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나는 지금 우리가 발상 자체를 이제 바꾸면 좋겠다. 예, 그 생각.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난 건축가들이 인류학자도 만나야 되고, 건축가들이 예술가도 만나야 되고, 건축가들이 실은 사회운동가도 만나야 되고, 그런 자리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무래도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건축가가 건축만 해서는 정말 죽은 그러니까 전 건축이 사람 몸이랑 똑같다고 보는데 콘텐츠에 대한 생각이나 콘텐츠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시체를 설계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대로 정말 그 안에 뭘 담을 것이냐가 먼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설계로 그게 반영이 돼야지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뭐 살아있는 동안은 보통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보면 정말 건축가들이 건축만 설계해버리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말씀대로 그런 어떤 컨텐츠, 다음에 프로그램, 그 건물 내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설계보다 훨씬 더 앞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건 이게 저희가 부동산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된 게 저도 이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다가 이렇게 변하게 될 때 예전은 이제 부동산이란 것이 시설과 입지가 중요했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기획과 운영이 중심인 시대가 되니까 기획과 운영이 이제 리드를 할 거니까 시설과 입지보다는 이 기획과 운영하는 거를 해보렴 해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시설이 좋고 입지가 좋은 가게가 잘 되는 게 사실은 기획과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입지가 안 좋고 흠이 져도 좋은 기획이면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안 좋은 공간이 좀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졌죠. 예전에 맞아요, 비해서 맞아요. 훨씬 높아졌고, 맞아요. 그러니까 운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또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이런 네.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통해서 입지가 좋은 데와 네. 경쟁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생겼죠. 하지만 입지예요. 여전히 입지는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건축물도 저는 여전히 중요하다. 물론 당연히 99% 동의를 합니다만 정말 좋은 건축물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자체도 중요하다. 그렇죠. 공간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위를 바꿔놓을까요? 네. 물론 영향이 네. 있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려지고 재생이 필요한 공간이란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그 입지가 안 좋아진 거잖아요. 이제 뭐 중심이 옮겨갔다거나 이렇게 버려진 데는 다 그 버려진 사연들이 있는데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겠다라고 했었을 때 준비가 부족하게 되면 그냥 물리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하더라도 거죠. 금방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건물,
그리고 이제 이육정 PD님이 계시는 이 컨텐츠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단순히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요리를 통해서 이 주변 마을 분들하고 또 교류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당연히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시간이 좀 쌓아가면서 뭔가 여기서 있는 핵심 상품, 어떻게 보면 요리와 요리에 담겨 있는 컨텐츠들이 이제 사람들의 기억들에 조금씩 쌓아지면서 그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히스토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냥 공간, 물리적인 공간이었다면 이런 히스토리랑 컨텐츠들이 사람들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딱 넘어서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여기서 이제 하려고 했던 이제 이른바 도시재생,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여기 이제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실은 금년은 코로나라고 하는 또 우리가 얘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선 사람이 만나질 못하니까 여기서 원래 기획했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그 이벤트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고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가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바로 이 건벽도 회원역에서 올라오시는 길에 보면 식당들이 많습니다. 아주 작은 식당들이에요. 정말 이모님들이 하는 집밥, 밥집들이죠. 근데 코로나 시대 실은 외식업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은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왜냐하면은 이곳에 손님의 30~40%가 관광객이었어요. 관광객이 뚝 붙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이 회사원이에요. 근데 회사도 재택근무에다가 그 다음에 회식 같은 걸 이제 또 못하게 하고 하니까 거의 정말 이 생계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이제 지금 초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바로 얼마 전에 이 매년 열리던 마을 축제가 있었거든요. 그 은행나무 축제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번엔 비대면으로 한번 진행한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자. 이제 이런 제안을 드렸어요. 이분들의 음식은 주로 이제 그 우리가 백반, 그죠? 찌개라든지 탕이라든지 보글보글 끓여서. 그렇죠. 그거는 테이크아웃이나 딜리버리를 안 하던 음식들이에요. 예, 안 하던 음식들이어서 이분들도 그것이 어떻게 될까 이제 좀 의아하기도 했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이분들이 자기 집 메뉴 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고 그래서 용기들을 근데 우리 예산이 이제 실은 갑자기 삭감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도시락 용기는 싸게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그런 국물을 담을 수 있는 국물을 담을 수 있는 것도 해서 원래는 친환경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단가가 너무 올라서 근데 그걸 하루 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준비하는 과정도 여기 모여서 각자 도시락을 또 품평을 해보고 와 이건 이게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이름도 남천 도시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했습니다. 여기 남천이에요. 남천이니까 했는데 평소 예를 들면 그 하루 팔았어요. 근데 평소 예를 들면 30개 팔던 집이 200개를 팔았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분들이 너무 이 사장님들도 정말 웃음을 되찾으시고 제가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거의 저녁 6시, 7시 되면 이 거리가 거의 텅 비고 원래는 사람 푹축푹축 되던 데인데 근데도 이분들이 손님 한 사람이라도 받을까 하고서 문을 못 닫고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도시락은 있어요. 그 가게에서 가게에서 팔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도시락을 팔게 되니까 물론 주로 이제 낮 점심 때와 그 이후에 팔렸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선 지금 회사원들도 이 작은 식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붙어서 밥 먹는 거를 기피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파니까 그거를 사서 사무실 가서 먹고 주변 사무실에서도 단체로 주문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어떤 이벤트처럼 해서 실은 그 식당 바로 앞에 조그만 이런 그 전시대처럼 해놓고 좀 꾸며놨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시는 회사원도 이 집에서 뭘 파네? 맞아요. 관심을 갖고 했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획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도시재생의 앵커들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앵커에 있는 기획자들도 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봉사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뭔가 전기값도 내야 되고 실은 임대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실은 그런 어떤 법규 이런 그 도시재생의 앵커들을 운영하는 기획자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서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굉장히 이상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 되지 것은 않죠. 예. 그 이상과 현실과 맞지 않는 현실은 거죠. 참 괴리돼 있다. 예. 많은 주민들은 생계가 바쁘시지 여기 모여서 어떤 문화적인 거를 뭘 하기도 어렵고 기획한다는 것도 어렵고, 결국은 그런 기획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획자들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구조는 마련해 마련해 줘야죠. 줘야 제도적으로.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육정 대표님은 아무래도 음식 전문가셔서 음식과 저희 공간과의 저희가 같이 합쳐졌을 때 이게 시너지를 내서 어떤 틈새 건축으로 진짜 저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두 개의 어떤 결합으로 뭔가 잘 살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 하나 또 연결된 질문인데 김한나 대표님한테 그 새로운 그 공유주택을 하시면서 주방 없는 집이라고 네. 하는 개념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개념인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나는 주방만 있는 집을 생각했는데 그런 집에서 살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시죠. 는 맞아요. 주방만 있는 집이 좋은데 왜? 맞아요. 네. 여기가 주방만 있는 집이죠. 재미있는 주방만 있는 집이 네. 있었어. 맞아요. 근데 이제 김하나 대표님은 주방만 없는 집을. 네, 네, 정말 키친리스, 재밌네요. 네, 키친리스 하우스라고 이게 봐요. 어떤 컨셉의 집이죠? 그 사실 처음에는 그 공유 주택의 가장 큰 묘미가 공유 주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공유 주방에서 원룸에 살 때는 굉장히 좁고 하다 보니까 요리를 하기도 불편하고 해서 사실 우리 집 주방 한 평 한 평을 모아서 10명이 모으면 10평의 주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좋은 공유 주방이 공유 주택의 정말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집을 만들고 나니까 한 달에 한 번 쓸까? 주방을 거의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공간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방은 잘 안 써서 보니까 이 1인 청년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걸 밥을 해 먹을 시간이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즈음에 저희 집에 마켓컬리의 박스들이 막 쌓여갔죠.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거는 이제 이들이 집을 보러 올 때 냉장고 크기를 확인하는데 냉장고 크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냉동실의 크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냉동된 밥을 일주일치 배송을 해서 냉장고에 된다.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녹여서 먹는데. 전자레인지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전자레인지와 뜨거운 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주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슬펐던 게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공유 주방을 만들더라도 어떨 때는 이제 주방을 조금씩 설치를 그 주택의 기준에 주방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주방이 없는 집을 만들고자 했지만 법적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주방이 뭘까?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도 가스레인지 하나 있어야지 주방 아닌가 이랬는데, 가스레인지는 저의 나이를 밝히는 그런 얘기고, 요즘 청년 1인 가구들은
뜨거운 물 근데 포트가 있으면 나의 주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편의점 주방이에요. 그래서 네, 편의점에서 모든 식재료를 다 조달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을 보는 곳이 편의점이니까 주방도 사실은 이런 불 다 필요 없고 그냥 편의점에서 나오는 음식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딱 그 시설이 필요한 네. 거네요. 뜨거운 물과 네. 전자레인지. 그러니까 편의점이 있으면 주방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키친리스가 네, 될 수 있다. 특정 어느 그 집단에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저는 보편적인 1인 1인 가구면 가구의 네, 특징인 것 같다고 주로 생각했어요. 청년층일 거잖아요. 네, 네. 청년층 전체에 그게 해당된다고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저희가 그러면 저녁을 일주일에 몇 번 집에서 드세요라는 설문을 했었는데 네, 2, 3회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 집에서 드세요? 이런 질문 저희 타겟을 했었을 때 청년계층이요. 네, 2030에게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말 이 의식주에서 식 요리하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아주 오랫동안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집밥만 먹고 살았죠. 실은 회사 갈 때도 집에서 만든 도시락을 싸갔으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험이었고 졸업식 날 가는 게 외식이고 아주 드문드문 가는 게 외식이었고 대부분 다 집밥만 먹고 살다가 그게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맞아요. 사라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요리에 대한 어떤 그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과연 우리가 집에서 밥을 안 먹는 세대라고 하는 게 실은 단순히 어떤 그 영양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하는 교감하는 그 시간들이 다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두려웠죠. 두려웠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동네에 있는 식당들이 그 경험을 해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식당에 가면 나를 알아보는 주인이 있고, 그죠? 내가 앉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는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실은 메뉴도 집에서 먹던 메뉴들이 있죠. 국도 있고 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식 백반이라는 그런 이름도 벌써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거 먹고 얘기도 나누고 혼자 먹더라도 주인도 뭔가 알아보고 뭐 이랬을 때 실은 그거는 집밥에서 우리가 오던 그 정서적인 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거는 괜찮다. 근데 사실 반대로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이 뭐였냐면 그렇게 이용률이 낮은데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공유 주방이 잘 된 집은 월세가 싸진 않거든요. 왜 이 집을 선택했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자기가 이제 거의 이 공유 주방을 바빠서 사용을 못했지만 친구랑 우연히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나서 같이 밥을 해 먹었는데 근데 실제로 밝히면 그게 짜파게티예요. 친구는 그냥 급하게 만났으니까 짜파게티를 끓여줬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집에 초대해서 내가 누굴 위해서 뭘 만들어주는 기쁨.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기쁨도 있지만 그 만들어주는 기쁨을 우리가 못 누리고 있었다가 이 집에서는 내가 친구를 초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짜파게티집을 같이 나눠 먹었고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키친리스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실 공급받는 집도 있지만 주방도 있지만 이렇게 도시에 이런 다양한 공유 주방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런 1인 가구들이 그런 집 이런 공간 자유롭게 빌려서 또 친구들이랑 같이 즐겁게 요리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아까 기획자라는 얘기도 했지만 실은 그 공간을 뭐랄까요 그것을 뭐 운영자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스토리텔러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공유 주방이다 하면 거기서 누군가가 그것에 정말 그 주방의 쓰임새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보면 매일 어떤 뭐 작은 레시피지만 그걸 가르쳐주고 누군가가 왔을 때 실은 그 주방에 뭔가 그것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 네, 맞아요. 있어야지 그 공간이 살아나고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덩그러니 그것만 해놔서는 실은 참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저는 아까 그 PD님께서 말씀하신 그 작은 식당, 방금 말씀하신 공간 운영자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그 식당의 주인일 것 같고 맞습니다. 맞아요.
좀 저는 또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심야 식당이라는 뭐 어. 드라마인가 있잖아요. 심야 식당. 식당 일본 일본 제가 드라마 저희만 잘 아는- 모르는 큰일 났네요. 고독한 미식가 같은. 아 고독한 미식관 알입니다. 네, 네, 그 심야 식당 네. 드라마. 네. 저도 사실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가 느끼는 이미지는 이제 어떤 혼자라도 거기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거기서 이제 서빙을 해주시는 이제 식당 주인분과 뭔가 교류를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드라마에서 좀 본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런 게 좀 이미 이제 2단계가 지나가서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건가요? 아, 우리나라가 사실 좀 제가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여기는 정신을 같이 이렇게 회사 다니면 같이 먹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는 사실 도시락 작은 도시락을 도시락을 뭐 차 안에서 혼자 먹는 사람도 되게 많고 라면집이 가서 혼자 먹는 사람도 많고 왜냐면은 일하는 순간에 뭐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데 혼자 있는 그 시간은 혼자 즐기자라는 거가 좀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정신을 이 이거예요. 드라마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저도 사실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 도시락 했었거든요. 도시락을 했었고 집에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어머님이 네, 사주시는 네. 거고 그거를 이제 그게 문화가 익숙하고 식라는 문화를 이렇게 혼자 즐기자 이걸 어떤 맛이 내자 이런 것들을 약간 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도 많고 그래서 이런 드라마도 나오고 그렇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점심 때 같이 동료들끼리 먹는 게 저는 처음에 조금 왜 매일 왜 가야 가야 되나? 네. 안 가면 이상하고. 이상한 이상하다고 거 생각하고 많은데 사람들. 이제 일본 회사 다니면은 다 혼자 아, 네, 그렇구나. 하고 가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그럼 같이 먹자 어쩔 수 없이 같이 먹자 이런 문화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서 또 그렇던데. 지금도 일본이. 그래요. 예, 근데 다들 지금도 혼자 먹더라고요. 아까 뭐 말씀하셨죠 여기서 주반을 근데 요즘 네. 저희도 그래요. 아 그래요?